여러분 벌써 여름이에요. 벌써 30도가 다 돼가고 대구는 30도가 벌써 넘었습니다. 이럴 때 두꺼운 책 읽힐까요? 그렇다면 세일을 읽는 것이 좋겠죠? 네, 여기는 제이픽, 저는 정도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6월에는 어떤 책을 추천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가벼운 에세이들로 한번 데려와 봤습니다. 짠! 네, 이렇게 4권의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6월은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이기도 하고 아마 점점 더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꺼운 책을 추천하긴 조금 어렵고 4권의 에세이들을 통해서 조금 가볍게 여름을 준비하면서 독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추천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아무튼 여름입니다. 네, 아주 예쁘게 여름에 어울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은 5월 말에 나왔고요. 보자마자 구입해서 이제 조금씩 읽고 있었습니다. 170쪽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리즈를 맛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이 무척 얇고 에세이고 필력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번 아무튼 여름을 읽게 된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표지가 좋았고요. 제가 여름을 무척 싫어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글을 보고 갑자기 읽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워한 건 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나였다. 여름이라는 계절을 작가는 좋아하지만 저는 별로 더위를 많이 타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각 계절이 갖고 있는 추억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름과 연결된 추억들이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와 이 디자인에 끌려서 책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번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라는 책의 저자 김신혜 작가의 신작입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요. 얼음과 함께 마시는 음료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고요. 여름 옷,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휴가, 여행, 식물들, 그 다음에 여름과 관련된 예능, 냉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대나무 돗자리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 한번 여름을 대비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나무 돗자리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는요. 대나무 돗자리를 마루에 쫙 펴놓고 거기 위에서 여름 내내를 보내는 작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여름에는 더 더워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여름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름과 관련된 기억, 추억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름 첫 번째 책으로 추천해 봅니다. 두 번째 책은 태어나줘서 고마워 라는 책입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스리생 보셨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저도 푹 빠져서 시청했었는데요. 이 책은 스리생에서 최송화 선생님의 실제 모델인 오수경 선생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겨울서점과 다른 출판사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다가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책에서 나오는 이제 오수경 선생님은 최송화 선생님과는 달리 산부인과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딸의 어머니이시기도 하고요. 앞에 부제에도 써 있는데요.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 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의사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출산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에피소드들이 유산, 조산, 그 다음에 태아 기형, 임신 중독증과 같은 어쩌면 출산과 관련된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정말 탄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사진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사를 보시면 깜짝 놀랐는데요. 우선 이우정 작가님이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작가님이 추천도 하셨고요. 의사분들 추천과 함께 마지막에는 산모님들이 추천도 하셨습니다. 스리생이 끝나서 아쉬우시다면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최송화 선생님의 실제 모델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록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우선 에세이인데 부록이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산부인과에 관련된 의학 전문 용어들이 소개되면서 동시에 그걸 그냥 의학적으로 사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말투로서 그것을 소개합니다. 책을 통해서 산부인과 현장으로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어쩌면 요즘에는 아이를 집에서 낳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부분도 아마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 선생님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해 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입니다. 꿈꾸는 인생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박용희 저자가 책을 썼습니다. 네, 이 책은 동네 책방 역곡동 용서점 이야기라고 해서요. 실제로 역곡동에 있는 동네 책방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은 얇고요. 아주 술술 읽혀지는 에피소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호라는 시기에 가장 가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가 저는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물론 큰 서점들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만 동네 책방들은 여러 사정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있었고 휴무를 지속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점에 대한 사랑, 특별히 사람 냄새나는 서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용서점에는요, 낭독 모임부터 와인 마시는 모임, 여러 모임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동네 주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방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책방 운영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있지만 동시에 책방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민, 역곡동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다 보면은 아마 단골처럼 가시던 책방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독자들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슨한 큐레이팅이라고 해서 저자가 서점을 운영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등장도 하고요. 서가 정리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요. 집에 책장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정리해주고 중고로 판매하는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등장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로마인 이야기 모으시는 할아버지 에피소드가 되게 와닿았는데요. 나중에 읽으려고 로마인 이야기 그 전체 시리즈를 하나씩 모으시는 할아버지 이야기도 담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는 곳에 물론 큰 서점들도 좋지만 동네 책방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온라인 서점들이 배송도 빠르고 편리함은 있지만 동네 책방이 하나 있으면 출퇴근길이나 어디 이동할 때 잠깐씩 들려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선물도 하고 동네라는 공간이 풍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책방들을 응원하는 마음과 그리운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었고요. 책은 아주 짧고 잘 읽혀지기 때문에 한번 읽으면서 내가 좋아했던 책방, 우리 동네 책방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책은 낮 12시 책방문을 엽니다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책은 올드걸의 시집입니다. 서예문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은유 작가입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절판 5년 만에 재출간된 책입니다. 은유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이었고요. 절판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구하기가 어려웠고 중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절판 후 5년 만에 재출간되어서 나왔습니다. 정말 제가 애정하는 작가고요. 이렇게 두 권, 또 있는데 우선 앞에 보이는 게 두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들을 통해서 현장의 글쓰기를 제가 은유 작가를 통해서 조금은 느끼고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응시하고 꿈꾸는 존재에게 48편 정도 되는 시를 작가가 읽고 그거에 대한 감상을 적은 것들인데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시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들레르, 윤동주, 김수영, 이성복과 같은 시인들의 시들이 등장을 하고요. 시들을 읽으면서 은유 작가가 생각한 감상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부분을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0 중반쯤부터다.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삶이 복잡계 수준으로 얽혔고 이성복 시인의 시구대로 몇 개의 돌뿌리 같은 사건을 지나오면서 나는 더 이상 한갓 취향으로 시를 읽을 수 없었다. 생이 기울수록 시가 절실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 귀가하면 식구들은 잠들고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곤 했다. 식탁 위에는 라면 국물이 반쯤 남은 냄비와 뚜껑도 닫지 않은 김치 보식이 고춧가루 묻은 젓가락에 X자로 놓여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이 벗은 양말은 발 아래 낙엽처럼 채였다. TV는 저 혼자 무심하게 떠들고 있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아무것도 손댈 수가 없을 때면 나는 책꽂이 앞으로 가서 주저앉았다. 손에 잡히는 시집을 빼서 시를 읽었다. 정신의 우물가에 앉아 한 30분씩 시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기계적으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사유하는 인간임을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시를 읽으면서 나는 나를 연민하고 생을 회의했다. 생이 가하는 폭력과 혼란에 질서를 부여하는 시, 고통스러운 감정은 정확하게 묘사하는 순간 멈췄다고 했던가. 마치 혈관주사처럼 피로 직진하는 시 덕분에 기력을 챙겼다. 꿈같은 피아노로서의 도피가 아니라 남루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힘이 났다. 시가 주는 묘한 해방감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몰랐다. 문학에 눈뜨는 일은 회의에 눈뜨는 일이고 회의에 눈뜨는 일은 존재에 눈뜨는 일이었다. 시를 읽는 동안 나 역시 생각에서 생각으로 돌아눕고 곱씹고 되씹고 뒤척이기를 반복했다. 흔한 기대처럼 시는 삶을 위로하지도 치유하지도 않는다. 삶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복잡하고 나의 존엄성이 막 떨어져 갈 때 은유 작가는 시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되찾고 기력을 되찾고 다시 한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 48편이 소개되면서 이제 은유 작가의 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통해서 시와 동시에 시를 읽는 감상을 우리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의 추천 도서는 4권의 에세이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제 더위가 점점 찾아오고 뭔가 힘들 때 한번 이 에세이들을 통해서 짧게나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여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서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어디 이동하기 힘들 때 카페나 집에서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4권의 에세이를 한번 추천해 봤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